첫 주제는 무산의 뒤끝으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다가 무산이 됐는데요. 사실상 연기라고 양측은 얘기합니다. 무산은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그리고 국민의힘 측의 해석, 뒤끝이 조금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허심탄회한 말씀들이 오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뼈가 좀 있죠. 왈가왈부를 누가 하느냐? 사실 당선인 측에서 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 사람 챙기기, 알박기 인사에 전념을 한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인사권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준 공적 권한이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맥락을 들어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2달 남았으니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겨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박수현 수석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박수현 수석의 입장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가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먼저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산됐다고 봅니까? 글쎄요, 지금 무산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연기죠. 저는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제자만 무산. 네,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양쪽 다 한 가지 합의를 이룬 것은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 그거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조그만 사기업에서 전임자,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할 때도 굉장히 꼭 만나야 되고 디테일하게 여기까지가 일이 됐고 그다음 추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잖아요. 예. 하물며 대통령직의 이 인수위원회는 인수를 잘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친절히 소상히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지금 만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회동이 결정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좀 너무 언론이 요란했던 것 같아요. 이 인수위 이쪽 측에서 당선인 측에서. 그래서 조금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선인 측에서. 당선인 측에서. 그래서 대변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MB 사면 포함해서 예. 공기업 인사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았던가 정당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상의 압박이었다. 네. 저도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필수불가결한 일이고 거기에서 좀 서로 간의 협조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저도 무산이라기보다는 장지원 비서실장이나 이철희 수석도 밝혔지만 예. 날짜가 다시 연기된 것뿐이니까 저는 잘 또 물밑에서 조율이 돼서 다시 좀 원만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시작은 사면이라든지 공공기관 인사 관련해서 두 명이 만나기도 전에 예. 자꾸 언론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서로 간에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자제했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물론 이제 방송 인터뷰에 나가니까 질문을 하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 기사화가 되잖아요. 예. 기사화되면 마치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런 걸 요구할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당선인 측에서 좀 더 신중한 언론이랄까 예. 또 신중한 발언들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사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당선인 네. 측에서 성급했다. 그럼요. 그럼 그건 물밑에서 서로 실무라인에서 장지원 비서실장하고 이철희 수석이 이야기를 하면 물밑에서 정말 비공개로 정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언론에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이제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면을 물었거든요. 김경수 지사 얘기까지도 묻긴 했는데
물으면서도 저렇게 답을 하시면 또 저쪽에서 싫어할 텐데라는 그렇죠. 협상이 연마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서로 예. 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을 빼는 입장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거는 두 분이 만나서 또 배석자 없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오찬 예. 회동을.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언론에 이미 다 오픈해서 마치 압박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우리 점령군처럼 하지 않고 겸손하고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 인수위에 포함되지 않은 권성동 의원은 막 이렇게 점령군처럼 해도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핵관 중에 윤핵관 아닙니까? 정확히 따져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는 했지만 인수위엔 포함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위는 네. 우리는 점령군 안 할 거다 했으면 윤핵관은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더- 아주 예리하시네요.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 더욱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권성동 의원 보고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그분이 통제가 안 됐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의 논평이나 또 이 민주당 쪽의 논평이 또 서로 날석에 또 이렇게 계속 저는 확대 재생산되는 건 안 좋다고 예. 봅니다. 이제는 또 다시 연기를 날짜를 잡아서 두 분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선에서 또 니탄 내탓 하면서 그렇죠. 점령군이냐 왜 모욕감을 주냐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그렇다고 과거에 문재인 당대표가 그때 2016년에 민주당 대표일 때는 또 탄핵 이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공공기관 인사하지 말라고 또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뒤지고 하면 또 할 말이 서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그 악순환 같은 그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물밑에서 정말 두 분이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 인수인계와 관련돼서 협조해야 될 이야기들을 물밑에서 하고 두 분이 직접 만나서 그분들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사면 문제는 저는 MB 사면이든 뭐 김경수 사면이든 이건 패키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당선인도 그 이야기를 미리 당선인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선거 때만 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선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언론에서 좀 불편한 발언들을 좀 했던 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또 한마디는 그래도 제가 국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내에서 김경수 사면 이야기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절대 이명박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민주당 내에 또 보이지 않는 복잡한 또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렇죠? 그 자세히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생방송 끝나고 아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설명하라고 모신 거예요. 저희가 출연료 드리면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미 2월 달에 그 3.1절 특사 때 김경수 지사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사면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중에 제 머리를 깎겠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당선인하고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MB도 아픈 손가락이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아픈 손가락이니 두 분이 만나서 잘 이야기되면 국민 여론도 좀 서로 납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있었는데 이걸 민주당 쪽에서 막 발끈해서 이명박은 중범죄자다. 그 이야기는 사실 김경수도 나오는 걸 원치 않는 세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복잡한 내부 사정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복잡한 얘기는 안 하시고 지금 그 앞 얘기만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MB와 김경수 전 지사 둘 다 사면되기 그럼요. 어려운 어려운 상황으로 상황이 가고 되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올라오는 순간 둘 다 그렇게 어렵게 돼요. 네, 그렇지만 또 정치가 또 종합 예술이니까 예. 이 당선인과 대통령이 또 만나야죠. 저는 수요일 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안 만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만나야죠.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또 오해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하면 맞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풀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봅니다. PD가 원래 요 주제의 키워드를 통합하시겠다면서요. 물음표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쌍따옴표를 누가 한 말이 없어서 쌍따옴표를 달기가 힘들다. 좀 바꿨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참고 통합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대통령 집무실 지금 뭐 용산으로 갈까요? 광화문의 외교부 청사로 갈까요? 이런 상황인데 용산 쪽으로 좀 많이 가 있긴 합니다.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되고 뭐 빠르면 좀 늦으면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용산으로 갈 경우 국방부 청사로 갈 경우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을 관저로 쓰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외교부나 국방부 장관 공간이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국방부는 빼고 외교부만 표시를 했습니다. 근처에 국방부 장관 공간이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까지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3.4km. 저기는 저희가
네이버 길찾기로 가장 빠른 길을 찾은 표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오후 2시 현재 정체 구간입니다. 노란색은 조금 느리고요. 9분 정도 자동차로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렇게 다니면 출퇴근을 매일 하게 되면 인근 교통, 삼각지와 한남동 인근 교통 통제를 해야 되고 특히 재밍, 방해 전파 예.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다 먹통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민들 불편이 있어서 국방부 인근에 영내일 수도 있고요. 신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수위에서 해야 될 그 5년간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건데 예. 자꾸 이제 이 그 청와대 집무실 이 문제로 다른 것들이 좀 묻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지금 이 확대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추경서부터 소상공인 지금 그 손실보상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지금 할 일들이 산적한데 그런 얘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여야가 다뤄야 될 상황인데 집무실 문제로 사실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방부 속으로 국민 속이 아닌 국방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를 규정을 짓고 나니까 그러면 그 밖에 이제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선거 때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라고 했던 것과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예.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 원해서 뽑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통하겠다는 거고 듣겠다는 거고 이제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하다 보면 국민들이 우리가 이러려고 뽑았나라고 벌써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0.73% 차이로 당선이 되게 된 이유는 제가 주변에 도저히 설득 안 되는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거 예. 동안에. 그냥 윤석열 찍겠다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그냥 무조건 일단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 윤석열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일단은 나는 한번 심판을 근데 제가 하겠다. 유튜브는 아니고 공식 방송이니까 뒤에 호칭을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거. 편해 보여서 그냥 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말씀할 수는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화자의 네. 그거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또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제 시체말로 또 뭐 바꾸면 되지 않냐? 바꾸면 된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과 소통하고 잘하겠다고 하고 그 당선인의 일성도 국민을 위하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예산도 또 수백억이 들어가고 기존 청와대에 수백억 들여놓은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복잡한 상황을 보자고 국민들이 선뜻 당선인을 선택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잡으면 차근차근 해도 네, 된다. 조금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이제 이게 강론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이러저러한 계속 이제 걸림돌이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갑자기 이제 유탄을 맞아가지고 짐을 싸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 합참이 거기 있는데 예. 모든 군의 헤드쿼터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달 안에 짐을 싸서 나온다는 게 단순히 뭐 이사 가는 것처럼 짐 싸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오늘 나온 보도에도 보면 관저가 너무 용산동 아니 한남동 그 예. 공간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 근처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 또 관저를 또 신축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럼 또 예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럴 때는 지금 우리 김정 의원님 말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시대를 접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으면 그 본래 초심은 뭐냐면 청와대가 그동안 구중궁궐 같아서 그 관저하고 집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비서관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계속 내려왔던 게 바로 그거 예. 아닙니까? 관저에서 사람들도 잘 만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주 듣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장소를 따질 때는 그 초심의 본래 명분이 살 수 있으면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꾸 그러면 광화문을 갔다가 용산으로 가고 한남동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경호 매뉴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인수위 측이나 당선인 측에서 경호처하고 상의하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하고 상의하지 말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경호의 매뉴얼을 21세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잼밍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뭐 어디 동선에 나오면 대통령 계시는 반경 뭐 어느 정도는 이 전파 방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꼭 경호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경호의 매뉴얼을 68년에 청와대 북한 무장공비가 왔던 1.1 사태처럼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경호가 너무 지나치게 매뉴얼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막 이런 혼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경호의 면유를 낮추면 된다. 낮출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사실 그걸 저는 저도 당선인이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제가 이제 일선에 있을 때 취재 현장에 있을 때 어느 전시장에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한 30분 뒤에 그 전시장에 온대요. 그래서 경호실에 가서 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좀 외진 데이터가 못 들었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대통령 옆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오래된 얘기인데. 네, 네. 경호실이 일을 참 제대로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매뉴얼은 좋지만 꼭 그건 아니구나라고 제가 그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선 전에 정말 여론조사 수천 번 했잖아요. 다양한 기관에서. 네. 이런 거야말로 국민 여론조사 한번 붙여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1, 2, 3만 정도를 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 의지가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이거를 돌파해서 지금의 청와대 집무실을 바꾼다면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죠. 네. 당선인이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않고 반드시 이거는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다시 원점으로 회군하는 거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들께 더 이상 혼란 없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를 제가 이제 국민의 정부 청와대 제가 5년 있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정말 비서동하고 저쪽 그 본관 예. 집무실하고 멀긴 멀어요. 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서동으로 또 집무실을 만들었잖아요.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이제 네. 사실은 비서동 쪽에 여민관 그렇죠. 가까운 데 있죠. 만들었는데 그 저희- 부분은 뒤에 저희 이성대 기자가 자세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것저것 검토하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면 국민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를 조금 바꾸는 것. 지금 영빈관도 굉장히 낡아서 그 행사하기가 조금 이제 좀 바꿀 필요는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일단은, 새롭게 예. 리모델링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뭐 윤석열 당선인이 보다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 지금 청와대는 너무 산 밑에 있어서 약간 외진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석에 딱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저는 의지는 네. 뭐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앞서 이제 김주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50조 소상공인 지원 현안 급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것도 투트랙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쪽 주제에 매몰돼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집무실 이전 자체에 대한 군사적 또는 비용적인 우려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청와대가 거기는 이제 위기관리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저 테러 상황, 자연재해, 국가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는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물류와 통신 마비에 대비해가지고 별도의 통신단을 두고 있고 이렇게 어떤 그 대통령이 뛰어서 5분 거리 안에 가면은 이 국가의 유사시에 혼란이나 위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국방부 내에 있는 군사 장비들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 내에도 그 안에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용산으로 옮기겠다 또는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다 국민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어쨌든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식사도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치찌개를 원래 청와대 오찬이 취소되면서 김치찌개를 윤석열 당선인이 먹었는데 오늘은 지금 모습을 보면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다음에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 등과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좀 스파게티를 통이동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한길 지금 오른쪽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왼쪽에 윤석열 당선인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사실은 저렇게 이제 거리에서 골목길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 긍정적인 것 같아요. 바로 저런 모습이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들한테 예. 국민 속으로 광화문으로 오겠다는 게 바로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냥 광화문에서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이라는 사람, 우리 저 서독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잘 알려 있지 않습니까? 전 총리. 독일의 전 총리지만 총리를 그렇게 최장수 총리를 하면서도 집에 가서 혼자 자기가 마트 가서 쇼핑을 할 정도로 소탈하고 국민과의 거리가 없거든요. 김규식 교수님 말씀은 계속 우리 경우가 너무 이제 예전에 맞게 물론 뭐 중요하긴 하지만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테러를 대비한다든지 경호와 보안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호라는 것이 사실 경호를 가장한 사실 대통령과의 사실은 독점적인 이 근접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일단 경호실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떤 기분 정무식 나쁘겠지만 저는 교수님 그렇게 주장이,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력 있고 현대화된 경호는 대통령 주위에 없으면서 경호를 완벽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렇게 골목길을 당선인이 하지만 당선인도 경호 대상 아닙니까? 지금 경호는 경호 대상이죠. 보이지 않게 다 되고 그럼요, 있는 거죠. 보이지 않게 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파스타 집 했을 때 옆 당연히 테이블에 되죠. 경호원들이 예, 파스타를 그러니까 먹고 있고. 저는 경호실이 이걸 너무 내가 아까 말씀드린 1, 2 사태 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물론 그런 적들의 어떤 그 도발이라든지 또 침략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대비해서라도 청와대에 있는 지하벙커 위기관리센터는 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저는 예. 광화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호 지침을 좀 내려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일단 김근식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통이동 골목길은 저렇게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는데 광화문청사에서 광화문 거리는 왜 못 걷냐? 그렇죠. 보이지 않게 다 경호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